안녕하세요. 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커피 온다고 왔는데. 네. 자, 우리 1년 동안 그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할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우리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모두 다 합격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죠?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하셨을 거고, 오늘은 제가 그냥 우리 공부할 때 좀 필요한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여기 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죠?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한번 시험을 보셨다든지 공부를 그동안 좀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뭐 쉽다고 그러던가요? 어렵다고 하던가요? 네, 안 물어보셨어요. 일단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합격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 공부를 처음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막 5월 달에 막 공부 시작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1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포기는 했지만 시험장에는 가거든요. 자기들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은 보러 가요. 그분들이 시험 응시 인원의 모수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뭐 합격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단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왜 포기를 하냐면, 우리 힘드니까 포기했겠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포기한 이유를 보면, 일단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성인분들이고 사회생활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고 다른 일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 때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러 가버리고, 뭐 집안일을 본다든지 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버리고 공부를 조금 이렇게 뒤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겠지.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일단 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우선순위로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험 기간이 1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신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하시던 공부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공부도 뭐 내용도 힘든 거, 내용이 힘들다기보다는 이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매일 학원에 오는 것도 힘들고, 네,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이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안 하시던 거기 때문에. 그래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잘 됐다 이런 핑계 해가지고 그냥 관두고 이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 공부에다 두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 본인의 다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올해 꼭 합격한다. 내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내가 안 붙으면 누가 붙으리.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공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천이 안 돼. 내가 만약에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 데 있잖아요. 학습 계획을 4시간 이렇게 짠단 말이야. 그럼 그 실천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4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실천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못하면 실망이 생겨. 본인한테 실망이 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실망이 생기면 포기하거든요.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취들이 모여가지고 큰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씩 할 수 있는 편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달성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은 어차피 우리가 1월부터 이제 기본적인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내가 공부하는 체력을 키운다. 이 공부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갖게 하겠다. 이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11월, 12월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시험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험 어렵지 않아요. 시험을 또 어렵게 낼 이유도 없어요. 출제자들이. 왜냐하면은 시험을 쉽게 내도 뭐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요걸 얻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40문항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출제자들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 문제가 포지션이 많은 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틀려줘도 괜찮아요. 틀려줘도 괜찮고 중급, 하급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맞추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맞출 생각을 안 하고 어렵게 나오는 걸 자꾸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어렵게 나온다던데 어떡하지? 계산 문제가 나온다던데 어떡하지? 뭐 어떡하긴 어떻게 안 풀면 되지. 네? 안 풀면 되잖아요. 쉬운 걸 어떻게 하지? 쉬운 걸 왜 틀리지? 이걸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문제만 맞춰도 다 합격합니다.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내가 잘 정리하자.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60점만 받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시면, 저도 내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1년 동안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은 개론은 70점을 넘겨드리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개론을 70점을 넘기면 민법은 50점만 받아도 60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원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면 포기해요. 그래서 학원은 힘들더라도 여기 와서 그냥 졸면 안 되겠지만 여기 서 공부는 좀 하드나 둘째 문제지만 일단 학원은 빠지면 안 돼. 학원을 이틀, 3일 이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 계속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학원에는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외에 공부와 관계되는 것도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 네, 차례 보시면 부동산학 개론 해가지고 제1과목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학 개론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이 있고요. 이 부동산학 총론은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네, 올해는 세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2편부터 7편까지 30문항에서 31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걸 강론이라 그래요. 2편부터 7편까지 모아서 강론. 그리고 이제 8편이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책 교재요.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부동산학 총론인데, 제 수업은 가능하시면 좀 필기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필기는 2월 달까지는 제가 필기를 좀 합니다. 1, 2월까지는. 제가 필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서도 있지만, 기본서 내용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어려우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노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1, 2월까지는 제가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부동산학 총론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이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부동산학이겠죠. 네, 시험에서 부동산학이 뭡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 그게 우리 부동산학의 성격이에요. 첫 번째는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이 종합과학이라는 말은 이 이름부터가 보니까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종합이라는 건 뭘 모아놨다는 얘기겠죠. 그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이 대학에 지금은 부동산 학과도 있지만 이렇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한 1970년대 정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동산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기존에 있는 학문들 있죠.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건축학 기존에 있던 학문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학문이에요. 한마디로 잡학이지, 잡학, 잡탕.
근데 뭐 잡탕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과 관계가 있다. 여러 학문들을 모아두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과학.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순수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문으로서의 그냥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탐구 목적이죠. 근데 이런 학문으로서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 생활에 적용이 되면 이걸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부동산 학은요, 인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동산 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연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 그러면 인간이 꼭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한 학문이 아니고 인간 생활에 적용, 응용하는 응용과학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사회과학. 인간과 관계된 학문이에요. 근데 인간과 관계없이 순수한 자연 현상만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자연과학이에요.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구체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추상적이거든요. 네, 구체적의 반대말 추상적이다. 네,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개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 구체적의 반대말은 추상적.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전부 다 이거 반대말들이잖아요.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 추상적 학문일까요? 이것들이 아닐까요? 이것들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네,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네. 자, 두 번째. 자, 경제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라는 거는 행동하는 당사자죠. 그러한 어떤 일을 하는 주인공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경제 주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제 주체는 크게 첫 번째 공적 주체가 있어요. 공적 주체. 공적 주체를 공공부문이라고도 그럽니다. 공공부문. 그럼 이런 공적 주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부. 네, 정부는 우리 행정부를 줄임말을 정부라 그러죠.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게 정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청, 뭐 동래구청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공사들, 네, 공적 주체예요. 이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그럽니다. 제1섹터. 네, 섹터는 부문이란 뜻인데요.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불러요. 자, 공적 주체가 있으면 사적 주체가 있죠. 사적 주체는 민간 부문이라고 그럽니다. 민간. 그럼 이런 사적 주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인, 기업, 네, 조합이에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농업협동조합 이런 조합들 다 사적 주체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적 주체들은 몇 섹터라고 부를까요? 1이니까 뭐 2겠죠, 그죠? 네, 제2섹터죠. 자, 제가 여기다 여백을 남겨놨는데 이 민간을 시장이라고도 그럽니다. 민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시장. 우리 개론은 부동산학 개론은요. 우리 중개사 과목이 전부 다 법이거든요. 다 법이죠. 민법, 공법, 중개법, 공시법, 세법 다 법이잖아요. 이 개론만 이론이에요. 개론만 이론이다 보니까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적 주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민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장이라 그러고, 똑같은 말인데도 부르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가 애로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민간이라는 말이나 시장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네. 자, 세 번째. 자,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좀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뭐 민간 공동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민간 공동개발.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몇 섹터일까요? 네, 1, 2, 3이겠죠? 제 3섹터입니다.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2섹터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제 3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공동 요 세 가지 봤어요. 경제 주체. 네.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의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이라는 거는 3대 관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학교의 조경학과 교수님하고 경영학과 교수하고 법학과 교수 세 분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을 보더니 조경학과 교수는 참 경치가 아름답다.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산을 보는 그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영학과 교수는 그 산을 보더니 여기에다가 산을 밀고 실버타운을 만들면 참 큰 돈이 되겠구나.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산을 보고 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랬더니 옆에서 법학과 교수가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 그 산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부동산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볼 수 있는 관점은 많아요. 지금 제가 3가지 했지만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 있거든.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가지고는 중요한 3가지 관점이 있더라 그럽니다. 그걸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럽니다.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시험에서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뭡니까? 이거는 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지만 우리 개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조금 전에 조경학과 교수처럼 그 부동산의 외형을 보고 평가하는 거, 그거를 기술적 측면이라 그래요. 이 기술적 측면은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형태, 유형의 측면이죠. 이 앞에 건물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 건물 보고 야, 10층짜리 멋진 건물이다. 지하 5층까지 있네. 엘리베이터가 3개나 있구나. 이거 전부 다 기술적 측면인 거예요. 저 건물은 왜 이제 경사가 졌지? 기술적 측면이에요. 형태를 보고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건물은 나무로 지었네. 저 건물은 벽돌 건물이네. 다 유형의 측면, 기술적 측면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경영학과 교수처럼 부동산을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저 건물 보니까 한 100억 하겠는데? 저 건물 꽤 돈이 되겠는데? 저기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이게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 네 집에 땅 샀다면서, 그 땅 샀다면서, 이 땅은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땅 샀다면서, 이거. 자,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법률적 측면입니다. 야, 그 용적률이 어느 정도 나와, 건축법상? 건축법상 규제는 없어? 이게 다 법률적 관점이에요. 법률적 측면. 그래서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아닌 무형입니다. 무형. 자, 부동산의 3대 측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데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돼. 강의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그럼 주인공이
주인공은 어떤 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대장이지, 한마디로. 대장이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주가 돼야 돼. 이 수업 시간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면 안 돼.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학의 성격, 경계 주체, 3대 측면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적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적극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이번 넘어갈 때 한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 번 더 이걸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왜? 집에 가서 공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공부는 여기서 끝내야 돼. 공부는 우리 공부의 80%는 언제 끝낸다? 수업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가서 동영상 좀 보지 뭐. 봅니까? 난 동영상 본다고 그러고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30분보다 꺼버리잖아. 동영상을 3시간, 4시간 본다는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루는 볼 수 있겠지. 하루는. 1년 동안 본다고? 못 봅니다. 보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는 버려. 동영상은 어쩔 수 없을 때 보는 거예요. 내가 학원을 못 왔다든지 수업 시간에 그때 내가 깜빡 졸아가지고 못 들은 부분을 본다든지 이때 이용하는 거지. 수업 시간에는 탱야탱이 하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동영상 보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게 습관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끝낸다? 수업 시간에 끝내.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력고사 1등을 해도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뻔한 얘기 한다 그러지만 아니야, 그게 뻔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로 그렇게 했어. 수업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에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눈을 떼면 안 돼요. 콧구멍을 후비, 귀를 후비 다 보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이게 끝날 때마다 제가 조금씩 털을 두거든요. 이렇게 바로바로 빨리빨리 안 하고요. 그때는 앞에 했던 걸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새기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적극적인 학습이야. 내가 주인이 된 학습. 내가 주도가 된 학습.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요. 안 졸려요. 안 졸려. 우리가 경기장에서 손님을 이렇게 뚝 보고 있으면 잠이 오는데 내가 직접 운동장에 뛰어들어가면 땀도 나.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의 주인공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또 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해해지다가도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세요. 11월 달부터는 우리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습 습관을 처음에 잘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어찌 보면 하나 배우는 것보다. 자, 3대 측면 뭐라고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자, 효율성과 형평성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효율성이 뭡니까? 형평성이 뭡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개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뜻을. 자, 효율성이 뭔지 한번 볼게요. 효율성. 형평성. 자, 우리 효율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주 써요. 평소에. 자, 야, 너 시간 좀 효율적으로 써.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자제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야, 너 용돈 좀 효율적으로 써라.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해? 또 월급 받는 분에게 야, 월급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런 얘기 하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기를 효율적으로 써라. 뭐 이런 말 합니까? 공기를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길에 널려있는 낙엽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봐봐. 돌멩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봐봐.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시간, 돈 이거 하고
공기, 낙엽, 이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 알고 있지만 대답 안 하는 거죠, 지금? 시간과 돈은 한정돼 있잖아. 풍부한 게 아니죠.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기 무한하잖아. 우리 자유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에 있어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에 있다. 네, 이용.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에 있어요. 그럼 한정된 자원을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자, 우리가 또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원료가 들어가야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투입이 돼야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투입, 산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투입은 원인이고 산출이 결과물이에요. 자, 그럼 원료를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원료가 무한하다, 한정돼 있다. 한정돼 있잖아. 우리 뭐 원료 뭐 무조건 석유 한정돼 있어요? 안 돼? 석유. 한정돼 있잖아. 우리 자원은 한정돼 있다니까. 자원은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한정돼 있다고요. 토지도 무한해요. 토지도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투입하는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많으면 많이 써도 되지. 없는데,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투입은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입을 많이 못하면 결과물도 작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적게 넣으니까 적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효율성이 아니야. 효율성은 뭐냐? 집어넣는 건 적게 집어넣었지만 나오는 결과물은 많이 나오도록 해보자. 이거를 연구해보자. 이게 효율성이에요. 집어넣는 건 적게 집어넣었지만 결과물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찾아가는 게 효율성이에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하루 3시간밖에 없어.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 3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합격할까? 이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시간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효율성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과목이 중요하다 그러던데 그럼 1차에 내가 한 시간을 2시간을 할애하고 2차 과목에는 한 1시간을 내가 할애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집중이 잘 되니까 이 3시간을 아침에 내가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효율성이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집어넣는 건 조금만 집어넣고 결과는 최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용해 보자.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투입이라는 건 일종의 원가거든. 원가, 비용. 그 집어넣는 거는 조금만 집어넣고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면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극대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은 이윤 극대화야. 이윤 극대화. 한마디로 이게 이윤 극대화를 위한 걸 찾는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경제원리라고도 그래요. 경제원리. 시장원리라고도 그럽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효율성은요, 아까 저기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었죠? 그럼 효율성은 공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사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사적 주체가 중요시하겠죠. 아까 여기 있네. 여기 시장. 그죠? 그래서 효율성은 사적 주체가 더 중요시합니다. 네,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효율성 봤고요. 효율성.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이에요.
형평성은 뭐냐면, 형평성은 아까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형평성은요, 분배와 관계 있어요. 분배. 자, 제가 아까 효율성이 시장 원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장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시장론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시장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경쟁 원리예요. 경쟁.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야. 그러면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탈락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업에서 1년 예산의 인건비가 1억이야. 우린 1억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 돼.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한 명당 1,000만 원씩 인건비를 줘가지고 1억이라는 인건비 예산이 잡혔단 말이야. 근데 10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 입사 원서를. 그럼 90명 탈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0명 어떻게 탈락시켜요? 경쟁을 통해서. 뭐 달리기를 시키든, 뭐 밥을 빨리 먹기를 시키든, 뭐 선착순을 시키든, 경쟁을 통해 가지고 10명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90명 어떻게 돼? 탈락이야. 그럼 얘들은 시장은 신경 안 써, 얘들은.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는 탈락한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탈락한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개념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이 이렇게 수익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은 돈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능력 있는 애들이 많이 버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게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그게 저소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 원리에 의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의자 10개 갖다 놓고 뺑뺑이 돌아. 빙빙빙 돌다 호랑이 빽 불면 앉아야 돼. 그럼 10명 빼고는 탈락이지. 그게 시장 원리야. 그러면 이 탈락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탈락한 사람들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 이겼다고 그래서 독식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배라는 거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 그러니까 시장성의 원리에 의하면 능력 있는 애들이 독식을 하니까 너희가 그거 다 먹지 마라. 그 시장 원리는 다 먹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같이 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가지 말고 좀 능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좀 약한 사람들도 너희가 좀 나눠줘라. 이게 형평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평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소득층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그래서 저소득층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형평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공공임대주택은 효율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형평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지. 형평성을 위한 정책. 부산시에서 불량주택, 저 달동네에 있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시에서. 효율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형평성을 위한 정책입니까? 형평성. 시장은 그런 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근데 신경도 안 써요. 걔들한테. 형평성에 의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평성은 사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공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그렇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알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양이 줄어요. 전부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올 때 용어의 의미를 아는데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우리 개론은 그 용어의 뜻이 중요해. 그럼 효율성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거다. 최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다. 시장 원리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민간이 우선시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이윤극대화니까. 그죠? 하지만 형평성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거다. 그럼 이건 정부가 더 중요시하겠구나. 이거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요,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만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 떨어져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관계를 상충이라 그래. 상충. 부딪힌다고. 그럼 아까 공공임대주택은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효율성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효율성은 떨어지겠구나. 아니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왜 제 값도 못 받는, 공공임대 아파트들은 제 값을 받아요, 싼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 시장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 야, 왜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싼 값을 왜 파는데? 이게 시장 원리야. 제 값 받아야지. 이게 시장 원리거든. 근데 형평성은 야, 저소득층 돈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게 받아야지.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형평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 떨어지는 거야. 형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지역지구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을 위한 제도다 그러면 뭐는 져야 된다? 형평성은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효율성과 형평성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13페이지. 자,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그 부동산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그 부동산의 분류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토지의 분류, 주택의 분류 이렇게 적어주세요. 밑에 있어요. 있지만 저는 한눈에 보이게끔, 주택의 분류는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의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냥 나옵니다. 올해도 당연히 나왔고요. 매년 나와요. 근데 이 토지의 분류는 용어기 때문에 암기야, 암기. 거기 보면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이런 말 쭉 나오잖아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택지는 그냥 택지라고 기억을, 택지가 뭔지 기억을 해야지 왜 택지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용어라는 거는. 근데 얘는 단순 암기입니다.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토지의 분류는 다 맞춥니다. 틀린 사람 없어요. 시험 칠 때까지 제가 한 50번은 얘기해. 그게 안 틀려. 안 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양가로 이번에 후보지와 이행지 있죠?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의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나눴다 이 뜻이거든요. 혹시 공법 하셨겠다, 그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이번 주 공법 첫 시간 하셨겠네요. 혹시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이라는 거 혹시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나중에 공법,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공법 시간에도 가면 용도지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공법 시간에. 근데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도 지역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용도 지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법을 얘기한 이유는 공법 시간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개론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자, 우리 개론은 이론이라 그랬습니다. 법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이론이야, 이론. 근데 우리 나머지 공법 같은 경우는 공법이라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딱 때렸어. 폭행. 그러면 때린 사람 감옥에 가잖아요. 국가가 잡아가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죠. 이런 게 공법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럼 우리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 내 땅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농사 지으면 돼요? 여기 돼지 키우면 돼? 안 되지. 내 땅인데도 안 돼. 국가가 규제를 한다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때 국가가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모든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 그래. 그럼 그 안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정비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들을 모아서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용도지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은 학자들이 토지의 용도는 이러한 용도로 쓰더라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으로 만든 용도지역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의 용도지역은요 크게 세 가지가 나눠요. 그럼 여러분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던가요? 첫 번째 용도는 건축 용도로 써요. 건축 용도로 집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건축 용도로 쓰는 토지를 택지라 그럽니다. 택지. 건축 용도로 쓴단 말이야. 또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농지라는 용도로 쓰죠. 농지. 그리고 나무 심는 용도인 임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다 이렇게 토지 용도를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야. 그럼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일본 부동산 학자한테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야. 학자들끼리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은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이론과 법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어찌됐든 자, 이 택지는 다시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택지 그러면 주, 상, 공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주, 상, 공. 그 우리 교재 13페이지 보면 그게 택지라고 있어요. 그죠? 있어요. 다음에 농지인데요. 농지는 밭농사, 물을 대서 농사 짓는 논, 답이라 그러죠. 과일 농사로 이용되는 과수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임지는 주로 땔감용 나무를 심는 신탄림, 건축 자재용 나무를 심는 용재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좀 외우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요 5월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5월까지. 우리 1차 과목은 5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야 돼. 5월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자, 그 다음. 토지는 용도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토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전으로 쓰고 있는데 택지로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됩니다. 토지는 용도 변경돼요. 그러면은 우리 왜 여기 부산 외곽 지역에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들어선 지역 있어 없어? 있지. 저기 어디야? 저기 기장 저쪽에도 동부산 쪽에 지금 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 원래 논밭이었잖아. 이미 하고. 근데 여기 어떻게 택지가 됐겠어요? 용도를 바꿨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토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토지는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농지인데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있어. 우리 용도 변경을 전환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용도의 전환. 변경이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 변경을 용도 전환이라고도 그래요.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 전환 중에 있다고. 뭐 서류가 지금 이제 통과되고 있는 과정이야. 형질 변경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임지인데 택지로 또는 임지인데 농지로 지금 이렇게 전환 중에 있어요. 이러한 토지를 후보지라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책에 체크해 드릴 거예요. 후보지라고 그래요. 자, 또 지금 전인데 답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과수원인데 답으로 전환 중에 있어요. 주거용 택지인데 상업용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그래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네? 후보지와 이행지 차이점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차이점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시험에서는. 시험은 우리가 면접 시험이 아니지. 그럼 이걸 뭘로 표시해야 돼? 글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는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알겠는데 글로 표현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아니, 줄치지 마세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볼게요. 후보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행지는 보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 전환되고 있는 토지, 전환되고 있는도 다 들어가네요. 공통적으로. 그럼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차이 나는 글자가 후보지는 뭐라고 돼 있고 상호간에, 이행지는 내에서. 그래, 그게 포인트네. 자, 그래서 후보지는 상호간에를 줄을 쳐야 돼. 딴 데 줄 필요 없어. 상호간에. 이행지는 어디를 줄 쳐야 될까요?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글자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시험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란 딱 나오면 상호간을 찾으면 돼. 상호간을 찾으면 된다고. 요즘 대선 기간인데 대권 후보 상호간에 비방하면 안 돼. 후보 상호간에. 상호간에 나오면 후보지입니다. 그러면 내에서 나오면 뭐라고요? 이행지. 그렇지.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용도의 변경을 전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행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행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의 변경이란 말이나 전환이라는 말이나 이행이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자, 후보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행지는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거기 전환되고 있는 데 있죠? 있는 동그라미 하세요. 있는을 동그라미를 따게. 그럼 전환되고 있는 이 말은 전환이 끝났다는 겁니까? 지금 전환 중에 있다는 겁니까? 전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환이 끝나버린 토지는 후보지니 이행지 이런 말 안 써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이겼다고 그러던데. 자, 축구 후보 선수가, 여러분 축구장 가보셨어요? 축구장 가면 후보 선수들은 가만히 벤치에 안 앉아 있어요. 막 뛰고 있어요. 옆에 몸 푼다고. 전환 중이야. 지금 전환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막 전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후보라는 말을 쓰지, 이 사람이 이제 경기장에 들어간 순간에는 후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전환되고 있는 토지예요. 그럼 만약에 후보지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여기까지는 좋아. 전환된 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전환이 되어버리면 택지라고 부르고 농지라고 부르고 임지라고 불러야지 후보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읽자 이런 말입니다. 네. 자, 후보자 이행시까지 했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